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충북 제천으로 내려온 건 작년 봄의 일이었죠. 건설회사 안전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 이소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퇴직 후 여유가 생기면서 비로소 아내를 제대로 보게 됐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일관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외모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예전엔 집에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지내던 이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엔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원피스와 하이힐이 늘어났어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이소리에게 물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이 있어. 이소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죠.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구들과 같이 먹을 거야. 대답은 늘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부부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빈도가 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외출이 거의 매일로 바뀌었죠. 문화센터, 봉사활동, 동창 모임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나이 들수록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 이소리의 대답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중년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어느새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어요. 늦으셨네요. 친구들과 차 마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소리는 피곤한 듯 대답하며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샤워를 했어요. 아무리 가벼운 모임이라도 반드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폰을 거실 탁자에 내려놓고 지내던 이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손에서 폰을 놓지 않더군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메시지가 오면 표정이 번쩍 밝아졌죠. 누구세요? 한번 물어봤더니 친구야. 별거 아니야. 하며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불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가끔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뭐 그리 재밌는 게 있나요? 그냥 인터넷 보는 거야. 이 소리는 폰을 끄며 돌아누웠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각자 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별일 없었어. 어디서 뭐 하셨는데요? 친구들이랑 차 마셨다고 했잖아.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묻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이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폰 배터리가 나가서 친구 생일이라 늦게까지 있었어. 이소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걱정됐어요. 뭘 걱정해. 어린애도 아니고. 그날 밤 이소리는 유독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긴 시간 동안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확증은 없었어요. 단지 느낌일 뿐이었죠.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비밀은 늘어나는 법이에요. 이소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감정이 앞서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차근차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소리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모순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신용카드 명세서였죠. 매달 집으로 오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건 제 습관이었는데 이소리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센터나 봉사활동에 간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특히 모텔이나 펜션에서의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카드 사용 내역은 뭐죠? 어느 날 저녁 명세서를 들고 이소리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이소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대답했어요. 여기 모텔에서 결제한 게 있는데요. 아, 그거? 동창들이랑 당일치기 여행 갔을 때야. 동창 모임이 모텔에서 펜션이 다 찼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모텔에서 동창 모임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제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날 이소리는 분명히 오늘은 집에서 쉬었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지난 화요일에 어디 계셨나요?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춘천 레스토랑에서 점심 드신 것 같은데요. 이소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날 갑자기 친구가 연락해서 나갔었어. 말하는 걸 깜캤나 봐. 춘천까지 점심 먹으러 가신 거예요? 친구가 꼭 가보고 싶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변명은 계속됐지만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춘천까지 점심 먹으러 간다는 게 일반적일까요? 게다가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이소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와 돌아올 때의 차림새, 표정, 말투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요일에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특정 시간대에 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외출할 때는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오늘도 문화센터세요? 응.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몇 시에 끝나나요? 모르겠어. 끝나면 연락할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폰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왜 연락 안 돼요? 폰 배터리가 없었어. 항상 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소리가 문화센터에 간다고 하자 1시간 후에 그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장이솔이라는 분 계시나요? 장이솔님이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요가 수업 때문에 오신다고 했는데요. 요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만 해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소리가 돌아왔을 때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문화센터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더 재밌더라고. 요가 말이에요? 그래, 요가. 그런데 문화센터에 확인해보니까 오늘은 요가 수업이 없다고 하던데요. 이소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요가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만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아, 그게 오늘은 특별 수업이었어. 보통 때와 달라서. 그런 특별 수업이 있으면 미리 안내가 있지 않나요? 갑자기 정해진 거라서.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더 이상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소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샤워를 했어요. 샤워 소리가 멈춘 후에도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화면을 가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누구세요? 그냥 친구야. 이 시간에? 시간대가 다른 친구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친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올리는 걸 보는 것도 지겨워졌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소리는 분명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모든 정황이 그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단지 정황 증거들과 거짓말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소리가 친정에 가서 며칠 머물겠다고 하며 집을 비운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없는 동안 편안하게 쉬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찾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소리의 방부터 시작해서 옷장,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어요. 평범한 옷들과 화장품, 액세서리들 뿐이었죠. 실망하며 마지막으로 침실 옆 작은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책들 사이에 끼워진 얇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검은색이었고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이소리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날짜, 이름, 장소, 그리고 별점까지 매겨져 있었어요. 마치 평점을 매기는 리뷰 같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겨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이소리가 만난 남자들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2008년부터 시작된 기록이 2024년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의 기록이었죠.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함께 남자의 이름, 만난 장소, 그리고 간단한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김민수 롯데호텔, 별 5개, 재밌었음, 박성철, 파라다이스 모텔, 별 3개, 그냥저냥, 이정호, 대명펜션, 별 4개, 다음에 또 만날 예정, 너무나 적나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치 맛집 리뷰를 쓰듯이 남자들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사돈의 동생, 심지어 교회 장로까지 있었어요. 이름을 보니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장성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었죠. 이소리와 저는 1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장성훈 장로님과는 꽤 친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내와 이소리도 친하게 지냈고요. 그런 분과 이소리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노트를 계속 넘겨보니 더 많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남자들과의 기록이 있었어요. 100명 넘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때로는 하루에 2명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오전에 1명, 오후에 또 다른 1명. 마치 일정을 짜듯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각 기록마다 별점과 함께 간단한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가치 있음, 시간 낭비였음, 선물도 잘해줌, 너무 서둘러서 별로, 마치 상품 리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인간을 상품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뒷부분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각 남자들의 특징, 선호하는 장소, 주는 선물의 종류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고객 관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장성훈 장로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월 평균 2~3번씩은 만나고 있었죠. 성훈, 서울호텔, 별 5개, 항상 좋은 선물, 성훈. 대전 펜션 별 5개, 오래 있을 수 있어서 좋음, 성훈 부산 리조트 별 5개, 여행 같아서 재미있었음. 장성훈 장로님은 거의 모든 기록에서 별 5개를 받고 있었어요. 이소리가 가장 선호하는 상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물도 자주 해주는 것 같았어요. 목걸이 받음, 백화점 상품권, 브랜드 가방 등의 메모들이 보였거든요. 노트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설명됐거든요. 늦은 귀가, 잦은 외출, 휴대폰 집착, 샤워 습관, 카드 사용 내역의 불일치, 모든 게 이 노트로 설명됐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볼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노트를 원래 자리에 다시 꽂아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리가 돌아와도 티내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울긴 이르죠. 다 찍고, 다 모으고, 다 끝낸 다음에 감정을 정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소리가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안녕하셨어요? 응, 괜찮으셨어. 오랜만에 집안일 좀 했네요. 고생했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트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죠. 우선 노트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기로 했습니다. 이 소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한 페이지씩 꼼꼼하게 촬영했어요. 총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이름, 장소, 평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주의 깊게 찍었죠. 다음으로는 이 소리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폰 잠금 해제가 문제였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소리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관련 숫자들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기회가 왔어요. 이 소리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리 없는데 아마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폰을 확인해 봤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잠금 해제가 되어 있던 거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로 메시지 앱을 열어봤어요. 예상대로 여러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장성훈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 가장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 언제든 좋아. 어디서 만날까? 평소 그 호텔로 와. 룸은 내가 예약할게. 알겠어. 몇 시에? 3시쯤. 그때 보자.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애정 표현들이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도 그래. 매일 생각하고 있어. 빨리 보고 싶어. 나중에 전화할게.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배신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중요해 보이는 대화들만 스크린샷으로 찍어뒀어요. 특히 만나는 약속을 잡는 내용들과 호텔 예약 관련 메시지들을 중점적으로 캡처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자 서둘러 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카드 명세서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노트에 기록된 날짜들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봤습니다.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노트에 김민수, 롯데호텔이라고 적힌 날짜에 정확히 롯데호텔에서 카드가 사용됐더군요. 박성철,
파라다이스 모텔이라고 적힌 날에는 그 모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고요. 모든 기록들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소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일들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호텔 투숙객 명단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소리가 찍은 셀카 사진들을 확인해보는 것이었죠. 이소리는 어디를 가든 셀카를 찍는 습관이 있었어요. 폰 갤러리를 뒤져보니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면 어느 호텔인지 어느 펜션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의 날짜와 노트의 기록을 맞춰보니 역시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진에는 남자의 손이나 그림자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계나 반지 같은 것들로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성훈 장로님이 항상 차고 다니는 금시계가 한 사진에 찍혀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트, 휴대폰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하기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상담 예약을 잡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상간 소송이요? 부인과 간통한 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몇 명 정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어요? 100명 넘는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가장 확실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만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명 정도로 압축해서 진행하시죠. 변호사와 함께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장성훈 장로를 비롯해서 증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11명을 골랐어요. 모두 노트와 메시지, 카드 내역이 일치하는 확실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감정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확실한 증거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거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던 문제에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장성훈 장로의 경우는 종교인이자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물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장성훈 장로에 대한 대응부터 계획했어요. 단순히 상간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장로가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목사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연구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성훈 장로님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목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목사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10년 가까이 지속된 관계였습니다. 증거도 충분해요. 증거 일부를 보여드리자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교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회를 소집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즉시 당회 소집을 결정했어요. 장로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거죠. 당회에서 장성훈 장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에도 신고하기로 했어요. 상간자 중에 퇴직 교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정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비록 퇴직했지만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 교사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직 교사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이니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네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화 씨에게 먼저 상황을 알렸어요. 정화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커피숍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장성훈 장로님이?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김정화 씨는 깜짝 놀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증거를 일부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졌다니. 다른 분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로님을 신뢰하고 있는 교인들은요. 김정화 씨가 부녀회 모임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고 곧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들도 섞여 들어갔지만 핵심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됐어요.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술했어요. 제천시 거주 교회 장로의 불륜행위 고발, 제목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되 충분히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힌트를 줬어요. 며칠 만에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충격이네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교회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피해자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동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같은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격했습니다. 장성훈 장로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분노였죠.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교육청, 지역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장성훈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상간자들에게도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사업가는 지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과 거래처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정수 전 교사는 지역 교육 관련 모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적인 배신이 공적인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명성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정면 승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 발송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11명의 상간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하기로 했어요. 각각의 내용 증명에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발송은 언제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1번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틀 후쯤 도착할 겁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 이틀간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강민수였어요. 성호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으시하는 겁니다. 이 소리와 제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오해요? 팩트가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전화는 장성훈 장로였어요. 류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장로 티를 내고 있더군요. 어떤 식이요?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굳이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교회에서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장로님이 그럴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가정만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집사님 가정도 가정은 장로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와서 가정 운운하시면 안 되죠.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라면 진작 그렇게 행동하셨어야죠. 이제 늦었습니다. 장성훈 장로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세 번째 전화는 이정수 전 교사였습니다. 류 선생님, 제가 교육자 출신이라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을 생각하셨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법정에서 사과하세요. 모든 전화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처음엔 오해라고 하다가 나중엔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는 없다.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자는 것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비 오는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강민수가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무릎까지 꿇고 있더군요. 성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돈이든 뭐든지 보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만나죠.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 무릎 꿇은 모습이 불쌍하긴 했지만 동정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시기에 이혼 소장과 상간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줬어요. 서류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송달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이미 각오는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이 소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처음으로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이미 끝났어요. 16년 전에. 이 소리는 울먹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어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변명이든 사과든 이미 때가 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간자들로부터의 전화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도 점점 유화적으로 변하더군요. 사회적 압박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류 씨, 우리가 화해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6년 동안 쌓인 배신을 몇 마디 말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황당했어요. 첫 번째 법원 출석일이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날이 온 거였죠.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서류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인생에서 처음 겪는 법정 다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옳다는 확신 말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물러설 이유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볼 때가 온 거죠. 첫 번째 공판이 열린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원고석에 앉은 저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석에 앉은 11명의 상간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 특히 장성훈 전 장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장로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재판장이 입정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이소리의 검은 노트, 휴대폰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투숙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노트는 피고 장이솔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의 불륜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상간자들의 명단과 평가가 기록된 노트를 보고는 말이죠.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기록된 사례는 처음 봅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은 증거의 진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트의 작성자가 정말 장이솔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필적 감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박이었거든요. 두 번째 공판에서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노트는 피고 장이솔의 필체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피고 측은 전략을 바꿔서 손해의 정도에 대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16년간 지속된 배신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변호사의 반박이 날카로웠어요. 특히 강력한 증거가 된 건 휴대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 교류까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피고 장성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정한 배신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피고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들도 마땅한 반박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판에서 최종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각 피고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했어요. 피고 장성훈의 경우 10년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고 교회 장로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적절합니다. 피고 강민수의 경우도 5년간 지속된 관계를 고려하여 3천만 원, 피고별로 관계 지속 기간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배상액을 책정했어요. 가장 오래 관계를 유지한 장성훈과 또 다른 피고에게는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 나머지 7명에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 최후 변론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피고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탄까지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이 정도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마지막 합의 제안들이 쇄도했어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판결 받으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시면 판결액보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끝까지 법정에서 결론을 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 장성훈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강민수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이정수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총 9명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명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인정된 거였어요. 총 배상액은 2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피고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장성훈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정의가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제천시 교회 장로 등 불륜으로 거액 배상 판결, 제목으로 말이죠. 온라인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통쾌하네요.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대가 치르는구나. 피해자분 정말 대단하세요. 대부분 지지하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적 다툼은 끝났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의 값을 제대로 치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았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일들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피고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분할 지급을 요청했고 일부는 재산을 숨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즉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주요 피고들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압류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배상금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요. 장성훈의 경우는 교회 근처에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이 가압류됐어요. 강민수는 공장 부지가 묶였고요.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려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한 거죠. 그래도 일부 피고들은 성실하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이정수 전 교사는 퇴직금을 털어서 3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했어요. 아마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장성훈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항소도 했지만 기각됐죠. 결국 상가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배상금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강민수도 비슷했어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됐어요.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서서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는 과정이었죠.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됐어요. 이소리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동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소리가 물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16년 전에. 그때는 젊었고 실수였어. 실수가 16년 동안 계속될 수는 없죠. 재산 분할에서는 제가 유리했어요. 이소리의 불륜이 명확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았거든요. 집과 예금의 대부분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소리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뭔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상황을 설명해 주자 결국 제 편에 섰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부모의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진상을 알고 나서는 저를 응원해줬어요. 아버지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제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아이들과 상의해서 제주도로 이주하기로 했어요. 제주도요?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너무 힘드셨잖아요. 제주도 서귀포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새벽마다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개인적인 기록 정도로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연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습니다. 응원합니다. 댓글들이 힘이 됐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더 자세히 써나갔습니다. 연재가 인기를 끌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단행본으로 출간하면 어떨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를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검은 노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서점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방송 출연 요청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더 이상 화제의 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끝까지 갈 용기가 생길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도 안정됐고 새로운 일상에도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놀러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이 소리 근황은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친정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해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일뿐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